그녀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억만장자의 외동딸이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고작 3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값비싼 치료, 개인 병원, 수입 약물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포기했지만 어느 날 청소부의 아들인 가난한 소년이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할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고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단순한 천조각과 물양동이로 행한 행동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진실을 밝혀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그걸 아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태석 드발은 병실 밖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용하지만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딸 라우는 이제 막 12살이 되었는데 의사들은 그녀가 13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날부터 삶은 병원, 치료, 그리고 의료 소식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태석은 항상 돈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유럽에서 온 전문의, 아시아에서 온 실험적 치료법, 스위스에서 공수해온 매일의 비타민까지. 그는 이미 아내를 잃었고 이제 라운마저 잃는다는 생각은 운명의 잔혹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모든 검사 결과는 최악만 확인해 줄 뿐이었다. 그녀의 상태는 희귀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이제 그녀에게 고작 3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한때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수조원 규모의 거래를 좌우했던 태석은 이제 협상하거나 미룰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함을 느꼈다. 한때 계획과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병원 복도와 카운트다운으로 좁혀졌다. 한남동 고급 빌라의 세심하게 꾸며진 벽 안에서 라온의 삶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잠을 모니터링했다. 간병인들은 제 시간에 약을 투여했고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했지만 아이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진료실처럼 느껴졌다. 라온은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스러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주변의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의 쾌활함조차 일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볼 수 없는데도 눈에 넣는 안약을 사용해야 했다. 몇 시간마다 정해진 약을 먹어야 했다. 식사는 신중하게 측정되고 기록되었다.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가 시간을 상기시켜주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났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종류의 삶을 결코 알지 못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라도 부서질 것처럼 대했고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이미 절반쯤 떠나간 존재였다. 태석은 집에 오래 머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회의와 부동산, 그리고 운영해야 할 회사가 있었다. 라온과의 대부분의 교류는 전화통화, 짧은 방문, 또는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의사들을 믿었다. 그들은 그에게 스캔 결과와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복잡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그에게 시한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결국 그는 평생 전문가들을 신뢰해왔다. 그들이 3달이 남았다고 말했다면 3달이 남은 것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잘 지불했고 정직한 답변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작은 것들을 놓쳤다. 라온이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귀 기울이는 방식, 특정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방식, 약을 복용하기 전에 잠시 멈칫하며 마치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방식. 태석은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가격표가 붙은 해결책으로 그녀를 구하는데 너무 집중했고 그것만이 희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이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라온의 학교 역시 이 통제된 세계의 연장이었다. 그곳은 서울에 위치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인력으로 지어진 사립특수교육 아카데미였다. 모든 방에는 센서와 부드러운 조명이 있었고 모든 복대는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라온에게는 개인 보조원과 엄격한 일정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한부 시각 장애 아동에게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에서 라온은 종종 단절감을 느꼈다. 선생님들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깊이 있게 경청하지는 않았다. 그부들은 예의 발랐지만 거의 친밀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그녀의 시간은 주로 일상, 음악 치료, 독서 시간, 울타리가 쳐진 정원 산책으로 채워졌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나치게 감독되었다. 미스터리, 재미 또는 예상치 못한 모험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심지어 우정도 감시되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관찰되고 평가되었으며 필요하다면 부드럽게 중단되었다. 라온은 탐험하도록 격려받지 못했다. 그녀는 따르도록 기대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그녀 주변에 벽을 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등록되지도 직원 명단에 오르지도 않은 한 소년이 학교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항상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학부모들도 그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라온 주변에 있었고 종종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관찰했다. 그는 작은 것들을 보았다. 라온이 식탁 밑에 알약을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순간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마치 그들의 침묵으로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소녀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슬픔이나 엄격한 일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라온의 병은 그녀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가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다른 누구도 그녀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인식하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다. 소녀는 그 이야기의 균열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어른들이 놓친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라온의 상태가 특정 방문이나 치료 후에만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직원들이 항상 규정을 따랐지만 질문을 피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라온이 다른 날보다 더 약한 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소녀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시간, 날짜, 사람들의 표정 등을 적기 시작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항상 몇 분 동안만 머무는 태석이 방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라온이 아버지에게 미소 지었지만 그가 떠난 후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천천히 그는 라온이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추측, 일상, 그리고 두려움 위에 세워진 시스템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은 의사들이 주장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소녀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라운에게는 진정으로 그녀를 보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다른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정원 근처에 조용히 서 있으면서 그는 선택을 했다. 계속 지켜보고 배워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온은 눈에 띄지 않는 것에 익숙했다. 겨우 11살이었지만 그는 이미 값비싼 학교의 복도를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의 옷은 낡았고 조금 작았으며 항상 다른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의 신발은 앞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가 들고 다니는 공책은 재사용된 페이지들로 가득했고 일부는 두세 번 더 쓰여 있었다. 대부분의 부자 아이들은 그를 무시했다.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소수는 험담을 속삭이거나 뒤에서 그를 비웃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 그는 결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계속 걸었고 계속 지켜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학교 미화원이었고 가온은 매일 방과 후에 그녀와 함께 머물렀다. 그녀가 교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는 동안 가온은 근처에 앉아 때로는 숙제를 하고 때로는 단지 귀를 기울였다. 그는 조용히 머물며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다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 특히 곧 죽을 거라고 모두가 말하는 시각장애인 소녀 라운에 대한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라운을 여러 번 보았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걸어 다녔지만 라운은 항상 조용히 앉아 귀 기울였다. 가온은 그녀가 주변의 어른들에게 안내받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그녀에게는 일상이 있었고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약을 복용했다. 그녀의 간병인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항상 엄격했다. 가온은 특히 간호사나 의사들이 그녀 근처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퇴행성과 석 달과 같은 단어들을 포착했다. 그는 또한 라운이 두통이 심해지기 전에 항상 특수 안약을 복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마치 시계처럼 일어났다. 그녀가 안약을 복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머리를 잡고 조용히 있었으며 분명히 고통스러워했다. 가온은 또한 그녀가 때때로 눈이 타는 것처럼 눈을 만지는 방식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갇힌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어머니가 정원 근처 복도를 청소하는 동안 가온은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라운이 교실 바로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였고 간병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피곤한 듯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눈은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자극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속 눈을 깜빡이고 부드럽게 문질렀다. 가온은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근처에 남겨둔 청소 카트를 보았다. 그 위에는 갓 갈아놓은 따뜻하고 비눗물 가득한 파란색 양동이가 있었다. 그 옆에는 깨끗한 걸레 더미가 접혀 있었다. 가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규칙이나 잘못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일어섰고 걸레 하나를 잡고 물에 담근 다음 천천히 라온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라온은 처음에는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다. 가온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는 걸레를 들어 그녀의 얼굴로 가져갔다. 따뜻한 걸레가 그녀의 피부에 닿자 그녀는 살짝 움찔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가온은 손을 안정되게 유지하며 그녀의 눈 주변을 부드럽게 닦았고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했다. 걸레는 따뜻하고 깨끗했다. 그는 이것이 도움이 될지 전혀 몰랐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온은 얼어붙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시 동안 가온은 그녀가 소리치거나 자신을 밀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여전히 붉고 지쳐 보이는 그녀의 눈은 그리고 다시 깜빡였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창문을 향했다. 밖에는 해가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깜빡이는 것을 멈추고 마치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처럼 그 빛을 응시했다. 라온의 몸이 뻣뻣해졌고 그녀의 호흡이 바뀌었다. 가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한 손을 들어 창문을 향해 뻗었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녀는 속삭였다. 밝아. 가온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지 그곳에 서서 걸레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라온은 고개를 그의 방향으로 돌렸고 완전히 그를 향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웠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몇 번 더 눈을 깜빡였고 눈은 물기가 가득했다. 아프지 않아. 그녀는 그에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고 처음으로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가온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조금 뒤로 물러났다. 라온은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고통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녀는 더 곧게 앉았고 그녀의 머리는 더 이상 피로에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 가온은 걸레를 카트에 다시 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간병인이 돌아와 방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부터 가온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그 안약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왜 그녀는 그것들을 사용한 후에 항상 더 나빠졌을까? 왜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되었을까? 가온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른들이 그녀가 없는 것처럼 라온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이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고 알약과 안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그녀가 정말로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이제 가온은 다른 것을 보았다. 라온은 빛에 반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바뀌었을 때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모두가 믿는 것처럼 아프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누군가가 틀렸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가온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이 순간이 중요했고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온은 다시 어머니를 돕기 위해 돌아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간호사의 일상을 관찰했고 몇 방울이 사용되었는지 세어보았으며 누가 그것들을 가져왔는지 알아차렸다. 때때로 라벨이 다르게 보였다. 때때로 병이 너무 빨리 바뀌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온은 창가에서 그 순간의 라온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녀가 어떻게 빛을 향해 손을 뻗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고통을 느끼지 않았는지, 그 기억은 접착제처럼 그에게 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워진 공책에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반응, 사람들이 말한 것들. 가온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라온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마다 그는 근처에 숨어서 머물렀다. 그녀는 따뜻한 걸레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단지 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온은 진실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라온은 처음으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반응했다. 라온의 눈은 갑자기 움직였는데 평소처럼 느리고 지친 방식이 아니라 빠르고 경계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입이 살짝 열렸고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가 무언가를 봤어. 그녀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가온은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걸레에서 나온 물로 여전히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물이 단지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너 뭐 했어? 그녀는 고개를 그의 방향으로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가온은 떨리는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냥 비눗물로 내 눈을 닦아줬어.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전부였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라온은 다시 눈을 깜빡였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 밝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며 한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녀는 이전에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온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했다. 가온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어린 남동생과 함께 쓰는 매트리스에 누워 그는 몇 시간 동안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라온이 어떻게 눈을 깜빡였는지, 어떻게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했는지를 기억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다. 어떻게 약간의 비눗물과 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 그는 라온이 매일 안약을 복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간호사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라온의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다니는 작은 갈색 병을 보았다. 그는 또한 그 안약 후에 라온의 눈이 어떻게 더 나빠졌는지, 더 붉어지고 더 자극받은 것처럼 보였는지를 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그녀의 병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은 자신이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억측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의 어머니가 청소하는 동안 가온은 몰래 도서관으로 들어가 컴퓨터 중 하나를 사용했다. 그는 처음에는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몰랐지만 안약 부작용을 입력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보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학 용어들이 있었고 많은 기사들이 너무 복잡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페이지를 읽은 후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라온이 사용하는 안약의 활성 성분은 그가 병에서 이름을 기억한 바로 그것은 너무 자주 사용될 경우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었다. 그것은 소량으로는 안전해야 했지만 과용이 영구적인 시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가온은 계속 파고들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한 소녀가 비슷한 약물 때문에 시력의 일부를 잃은 사례를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라온의 상태가 선천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 그녀의 시각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 그 생각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단서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또한 그 안약을 만든 제약회사의 이름도 찾아냈다.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드발 가문이 소유한 병원, 즉 라온을 아기 때부터 치료해온 바로 그 병원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온은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왜 그들은 그녀를 더 악화시키는 안약을 계속 주었을까?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쩌면 눈치챘을 수도 있다. 어쩌면 누군가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는 라온의 아버지인 태석드발에 대해 생각했다. 가온은 그를 학교 행사에서 보았는데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고 항상 바빴다. 어쩌면 그는 몰랐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의사들이 그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믿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은 가온을 가장 두렵게 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을 가능성. 그는 자신이 찾은 기사들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며 공책에 메모를 썼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찾아야 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청소부의 아들의 말을 누가 들을까? 그는 선생님들에게 갈 수 없었다. 그들 모두는 학교를 위해 일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일상의 일부였다. 그는 당분간 혼자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음 며칠 동안 가온은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라온이 약을 받을 때마다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반응에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렸다. 어떤 날은 그녀의 눈이 더 나빠 보였고 어떤 날은 더 나아 보였는데 이는 그녀가 안약을 복용하는 순간과 일치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안약이 투여된 시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라온이 그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는 심지어 라벨을 다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인쇄한 보고서와 일치했다. 같은 약물, 같은 부작용. 그는 라온의 상태가 자연이 아닌 인간의 결정에 의해 약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누군가가 몇 년 전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어쩌면 그것이 실수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가온은 그 누구도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찾은 문서들은 그렇지 않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것이 돈에 관한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결국 라온의 아버지는 부자였다. 병원은 그녀의 치료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가온의 머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라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라온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는 그녀에게 말할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가 그를 믿을까? 그녀가 그것을 듣고 싶어 할까? 가온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방과 후 매일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더 많은 기사를 인쇄하고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는 사물함 안에 숨겨진 폴더에 보관했다. 그는 심지어 라온의 어릴 적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일부 사진은 그녀가 아기 때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다른 사진들은 그녀가 눈을 감거나 카메라에서 고개를 돌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명확한 것은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알기에 충분한 것을 보았다. 라온의 시각장애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것을 야기했을 수도 있다. 실수로든 탐욕으로든 가온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며칠 동안 가온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너무 빨리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다. 그는 라온이 혼자 있고 그녀의 간병인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천천히 걸어갔고 어머니가 청소에 사용하는 따뜻한 물에 깨끗한 걸레를 담그고 라온의 눈 주변을 부드럽게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돕도록 허용했다. 가온이 머릿속으로 청소라고 부르는 매번의 청소 후에 라온은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때때로 그녀는 빛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가온은 이러한 작은 것들을 알아차렸다. 멈춤, 움직임, 그녀의 표정 속의 질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다르게 느꼈다. 그리고 가온은 의사가 아니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이야기할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다. 아직은 아니었다. 너무 쉽게 설명될 수 없는 더 명확한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는 아니었다. 그것은 수요일에 일어났다. 가온은 그의 어머니가 항상 수요일에 가장 큰 창문이 있는 앞복도를 청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다. 그날 라온은 평소처럼 눈을 감고 유리 근처에 앉아 있었다. 가온은 항상 하던 일을 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는 그녀의 눈을 닦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그가 막 돌아서려고 할 때 그녀는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며 똑바로 앉았다. 가온은 얼어붙었다. 라온은 손을 앞으로 들고 눈을 크게 뜬 채 앞으로 손가락질했다. 빛, 내가 봤어. 그녀는 평소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가온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 있던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라온,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라온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깜빡였다. 내가 무언가를 봤어요. 빛이 밝아요. 선생님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더 많은 직원들이 왔다. 누군가 간호사를 불렀다. 잠시 후 라온은 급히 학교 진료실로 옮겨졌고 거기서 더 많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사건은 어른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는 그녀를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 의사들은 스캔을 실시하고 그녀의 눈을 다시 확인하고 그녀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그들이 안약을 포함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무언가가 변했다. 아니, 오히려 무언가가 사라졌다. 라온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가 보았다고 주장했던 밝기는 희미해졌다. 빛은 사라졌다. 가온은 뉴스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며칠 후 학교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낙담해 보였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전처럼 다시 피곤해 보였다. 그날 창가에서 가졌던 에너지는 사라졌다. 가온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안약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고 진전을 빼앗아가고 그녀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최악은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라온의 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해 들었고 그는 조용히 있지 않았다. 항상 회의와 결정으로 바빴던 태석 드발은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빛이라는 단어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더 많은 검사와 더 많은 설명을 요구했다. 내 딸이 무언가를 봤다고 그는 의사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환각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스트레스, 혼란, 희망적인 생각. 그들은 신경학적 반응, 잘못된 신호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태석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의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 그는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가온은 문 뒤와 구석에서 이러한 회의에 대해 들었다. 그는 태석이 화난 채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가온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인쇄된 연구 논문 더미와 손으로 쓴 메모를 들고 그는 학교 교문 밖에서 태석에게 다가갔다. 가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힘이 빠졌지만 그는 똑바로 서서 말했다. 드발 사장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발요. 태석은 돌아섰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소년의 옷과 얼굴을 보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걸어가지도 않았다. 가온은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온은 또렷하고 천천히 말했고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라온의 증상 패턴, 그녀의 눈이 안약을 사용한 후에 어떻게 더 나빠지는지, 그리고 물로 닦았을 때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태석에게 인쇄된 페이지, 연구기사, 사례 연구, 부작용 목록을 건네주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가온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안약이 어쩌면 그녀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태석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강조 표시된 부분을 훑어보며 종이들을 넘겼다. 그는 다시 가온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태석은 이사회와 계약서에서 거짓말쟁이들을 보아왔다. 가온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진심이었다. 태석은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손에 든 페이지를 보았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여기에 있었다. 그는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의심. 그가 익숙하지 않은 감정. 그는 항상 의사들을 믿었고 항상 그들의 말을 신뢰했지만
이제 그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태석은 그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모든 것을 다시 읽었다. 그는 기사의 이름과 출처를 확인했다. 그것들은 이미의 웹사이트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진짜였고 의학적이었고 신뢰할 수 있었다. 그는 개인 고문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결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했다. 처음으로 그는 치료 계획, 계약, 자신의 병원과 제약회사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마치 긴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빠르게 내려진 결정, 깊이 읽지 않고 서명한 문서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 있을까? 그의 딸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를 입었을 수도 있을까? 그는 라온이 어렸을 때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녀가 어떻게 웃었는지, 볼 수 없는데도 색깔에 대해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는 가온이 비눗물과 빛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말이 되는 것 같았다. 태석은 의자에 기대어 벽을 응시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처음으로 그는 의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는 보기 시작했다. 가온과 라온은 선생님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본 복도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식당 뒤편에서 조용히 만났다. 일어난 모든 일, 라온의 갑작스러운 빛 반응, 검사, 징후를 무시하는 의사들, 그리고 가온이 태석과 용감하게 나눈 대화 후에 그들 둘 다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했다. 진짜 증거. 라온은 자신이 결코 묻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며 그녀의 상태는 치료법이 없고 그것이 단지 그녀의 운명이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빛의 번쩍임이 오고 가는 것과 가온이 그녀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녀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온은 메모, 날짜, 그리고 인쇄된 연구 자료로 가득 찬 자신의 공책을 그녀에게 가져왔다.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시스템 내부에서 나온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 라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가온은 이미 그의 어머니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돕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학교 뒤편에 있는 창고, 아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관리실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다. 그곳에는 파일, 상자, 오래된 컴퓨터들이 있었다. 어쩌면 중요한 무언가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나고 복도가 조용해진 후 가온과 라온은 다시 미화원 보급실 근처에서 만났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창고 열쇠를 들고 있었다. 빨리 하고 조심해. 그녀는 손전등을 건네주며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들이 찾는 동안 그녀는 망을 볼 것이다. 창고문은 처음에는 꼼짝하지 않았지만 밀어붙이자 열렸다.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금속 선반, 부서진 의자, 그리고 서로 위에 쌓인 상자들로 가득했다. 오래된 종이들이 사방에 있었다. 방에서는 곰팡이와 청소용품 냄새가 났다. 가온은 기침을 하고 손전등을 켰다. 라온은 귀 기울이며 가까이 머물렀다. 가온은 상자를 열고 폴더 라벨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오래된 유지보수 일정과 재고 기록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 더미 뒤에서 그는 잠긴 파일 캐비닛을 발견했다. 가온 어머니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하나의 열쇠가 작동할 때까지 열쇠 꾸러미를 사용했다. 캐비닛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의료, 개인,
기밀이라고 라벨이 붙은 폴더들이 있었다. 가온은 하나를 꺼냈다. 그것에는 라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라온의 심장이 뛰었고 가온은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의료 양식, 관찰 기록, 그리고 인쇄된 이메일들이 있었다. 가온은 라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한 문서는 라온이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되었을 때의 보고서였다. 그것은 빛에 대한 이상한 반응을 언급했다. 그녀의 동공이 검사 중에 반응했고 그녀는 손전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구석에 손으로 쓴 메모는 그것을 불확실하다고 부르며 기각했다. 또 다른 파일은 라온이 2살 때 약을 복용한 후 불편함의 징후를 보였음을 보여주었다. 처방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무시되었다. 더 많은 문서들이 같은 패턴을 드러냈다. 라온이 빛을 보았을 수도 있고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안약으로 인한 통증까지도 보였던 초기 징후들. 하지만 매번 누군가는 더 조사하는 대신 치료를 계속하기로 선택했다. 가온은 라온이 증상에 관계없이 안약을 투여받아야 하는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나열한 시트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매년 업데이트되는 엄격한 일상이었다. 지침은 질문 없이 따랐다. 특히 충격적인 이메일 스레드가 있었다. 그것은 2명의 의사와 한 병원 관리자 사이의 것이었다. 의사 중 1명은 라온의 안약에 대한 반응에 우려를 표했고 계속 사용해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은 차가웠다.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세요. 변경 사항 없음. 우리의 계약을 기억하세요. 또 다른 이메일은 제약회사와 라온의 아버지가 소유한 드발 메디컬 사이의 계약을 언급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것은 수십억 원 상당의 단연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스캔된 계약서였다. 가온 어머니는 그것을 읽고 충격으로 입을 가렸다. 돈이 결정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라온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증상은 진짜였지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가온은 속이 메스꺼웠다. 라온은 문서 중 하나를 손에 쥐고 앉았다. 그들이 내게 이런 짓을 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진실은 저 문서들 안에 있었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그들은 외면하기로 선택했어. 가온과 그의 어머니는 문서들을 상자에 담았다. 이제 태석에게 보여줄 때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 날 태석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쳐 보였고 긴장해 보였다. 가온이 이전에 그에게 건넨 폴더는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소년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가져올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가온은 문서 상자를 그의 앞에 놓았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전부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메일, 보고서, 지침, 이 모든 것. 태석은 폴더를 하나씩 열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읽는 동안 그의 손은 떨렸다. 그의 눈은 각 페이지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라온의 이름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아기였을 때의 보고서를 보았다. 그는 이메일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병원에서 승인된 그녀의 안약 일정을 보았다.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왜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지? 그는 조용히 물었다. 가온은 대답하지 않았다. 좋은 대답이 없었다. 태석은 계속 읽었다. 그는 제약회사와의 계약서를 발견했다. 그의 서명이 맨 아래에 있었다. 그는 창백해진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마치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태석은 가온, 라온, 그리고 미화원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무실에 머물렀다. 종이들은 여전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 그가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는 병원에 대한 모든 방문, 치료에 서명했던 모든 순간,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던 모든 회의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의사들을 믿었다. 그는 약물이 그의 딸을 돕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택이 아니라 무지로 인해 그녀의 고통에 자금을 댔다. 그날 밤 태석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라온의 아기 때 사진을 들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명백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생명이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갔다. 태석은 죄책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를 강하게 강타했다. 해가 뜰 때 그는 일어섰고 깊은 숨을 쉬었고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태석은 학교 회의실에 긴 회의 테이블 머리에 섰고 그의 턱은 긴장되었고 그의 눈은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딸의 삶에 관련된 모든 핵심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드발 병원의 의사들, 학교 이사들, 간호사, 법률 고문, 그리고 병원 이사회 멤버 몇 명. 아무도 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방 안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태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두꺼운 문서 더미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이것들은 숨겨져 왔던 기록입니다. 그는 말했다. 이것들은 내 딸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본을 나눠주었고 각 사람이 증거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침착하고 직접적으로 부인할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라온이 몇 년 동안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킨 약물을 투여받았는지 설명했다. 그는 파일, 무시된 보고서, 조작된 검사 결과, 그리고 라온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징후들을 묘사했다. 그들이 그가 말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방은 침묵에 빠졌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특히 의사들을 향했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나는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릴 만큼 컸다. 나는 내 딸의 삶을 당신들 모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표에 서명하고 모든 것을 지불하는 동안 나는 또한 질문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학교 이사들을 향해 보았다. 이곳은 그녀를 보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녀를 해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태석은 계속해서 모두 앞에서 라온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나는 너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고 들은 것을 믿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모두를 놀라게 하며 그는 관련된 제약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의사들부터 병원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라온의 사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도 더 이상 보호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태석은 회의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그의 법률팀에게 가서 전면적인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것이 공개되기를 원했다. 그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했다. 이틀 후 수십 대의 마이크와 터지는 카메라 앞에서 태석은 가온이 한때
그에게 건넸던 바로 그 폴더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단지 내 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이것은 신뢰하라는 말을 듣고 결코 질문하지 않았던 모든 어린이, 모든 부모, 모든 환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몇 년 동안 잘못 투약되었고 진실이 숨겨졌으며 신뢰와 돈에 눈이 멀었던 자신이 그 때문에 그녀를 거의 잃을 뻔했던 전체 이야기를 말했다. 언론은 폭발했다. 뉴스 매체들은 몇 분 안에 헤드라인을 내보냈다. 억만장자, 딸을 거의 죽일 뻔한 의료 사기 폭로. TV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신문들이 모두 라온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태석은 사업가가 아닌 속았고 깨어났으며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로서 인터뷰에 출연했다. 결과는 빠르게 찾아왔다. 태석의 가문 이름을 달고 있는 병원은 일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었다. 제약회사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 관련된 일부 의사들은 당국이 의료 과실 혐의를 조사하는 동안 직무에서 해제되었다. 태석은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그의 영향력을 사용했다. 그는 돈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변화를 원했다. 가온의 역할도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와 라온의 사진이 전 세계 이야기에 등장했다. 청소부 아들, 스캔들 폭로의 도움이라고 한 헤드라인은 읽혔다. 하지만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온은 조용히 있었다. 그는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 중인 라온은 가장 중요한 것, 즉 그녀의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안약 사용을 중단했다. 태석은 이전 회사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의료팀을 고용하여 그녀의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의사들은 조심스러운 해독 및 모니터링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한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온의 시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빠르지는 않았다. 완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라온은 더 이상 두통 없이 매일 아침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이전처럼 타는 듯한 느낌이 없었다. 그녀는 모양, 움직임,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햇빛이 그녀의 침실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그녀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색깔들을 묘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달랐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생기 있었다. 그녀는 더 많이 웃었다. 가온은 자주 방문했고 그들은 라온이 자신이 보는 것을 묘사하는 연습을 하는 밖에 함께 앉았다. 태석은 이제 더 이상 거리를 두거나 산만하지 않고 항상 근처에 있었다. 그는 라온이 언젠가 시력이 충분히 좋아지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책과 큰 활자책, 미술용품, 심지어 라온이 한때 원했다고 말했던 망원경까지 가져왔다. 라온의 선생님들도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더 이상 시각장애만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일상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석 달밖에 살 수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 문장은 틀린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사는 매일은 그것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라온은 계속해서 더 강해졌다. 그녀의 몸은 새로운 치료에 잘 반응했다. 안약의 부재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밝은 빛, 반사 그녀가 이전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색깔들. 의사들은 가온과 태석이 마음속 깊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라온은 결코 완전히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다.
약물이 대부분의 손상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 없이 그녀의 눈은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태석도 변했다. 그는 현재에 임했고 참여했으며 모든 결정에 신중했다. 그는 계약에 연루되었던 그의 회사 부문을 폐쇄하고 그의 재산을 의료 연구와 환자 권리로 전환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치료를 조사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들었다. 가온과 그의 어머니는 태석의 저택에 머물도록 초대되었고, 가온은 이번에는 청소부의 아들이 아닌 학생으로서 더 나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라온이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미소 지으며 보여라고 말하는 단순한 순간들이었다. 안약 없이 천천히 시력이 향상되었고 점차적으로 그녀의 석 달 시한부 선고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스캔들 이후에 몇 주는 관심, 변화, 그리고 질문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라온에게는 매우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알약, 안약, 그리고 의료 검진의 엄격한 일상은 더 이상 그녀의 일상 스케줄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통은 멈췄다. 그녀의 눈에 타는 듯한 느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호한 모양과 밝은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매일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 창문을 통한 빛, 그가 웃을 때 가온의 얼굴 모양, 자신의 손의 윤곽. 처음에는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다시 희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안약 없이 보내는 매일 그녀의 시력은 향상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자신감이 생겼고 그녀의 말은 더 호기심이 많아졌다. 그녀는 수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가온은 항상 그것들에 답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이제 태석의 새로운 팀 아래에 있는 의사들은 그들이 희망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들었던 병의 흔적은 없었다. 태석은 이제 그의 딸 가까이에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보조원이나 직원들이 그녀의 보살핌을 관리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든 약속에 갔고 모든 질문을 했으며 모든 보고서를 스스로 확인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그것이 그를 마비시키도록 두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었다. 그가 만든 첫 번째 변화 중 하나는 학교에서였다. 그는 징후를 무시했던 이사들을 해고하고 포용, 탐험, 그리고 개별적인 보살핌을 믿는 새로운 교육자들로 교체했다. 그는 감각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학교 내부에 새로운 공간, 스크린, 기계 또는 시끄러운 알람이 없는 장소를 건설했다. 그것은 차분했고 질감, 색깔, 자연광, 그리고 다른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그것을 발견의 방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라온처럼 다르게 배울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태석은 종종 입구에 서서 라온과 가온이 함께 방을 탐험하고 웃고 실험하고 압박 없이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라온은 발견의 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다른 모양과 재료의 물건들이 있는 테이블, 부드러운 색깔로 칠해진 벽, 그리고 다른 수준의 밝기로 빛나는 패널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 앉아 자신이 보는 것을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가온은 항상 근처에 머물렀고 그녀가 압도당하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결코 그녀를 서두르지 않았다.
라운이 처음으로 노란색을 명확하게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피부에 닿는 햇볕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녀가 파란색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조용한 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교할 시각적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느낌, 냄새, 심지어 소리까지 사용했다. 빨간색은 그녀에게 딸기잼을 생각나게 했다. 초록색은 갓 자른 풀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게임이 되었다. 가온은 색깔을 들어 올릴 것이고 라온은 그것이 그녀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 말할 것이다. 그것은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방에서의 매일은 어떤 교과서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라온의 시력이 향상됨에 따라 그녀의 힘도 향상되었다. 그녀는 더 많이 걷고 더 빨리 움직이고 학교의 새로운 부분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항상 옆에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가온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추측 게임을 하고 때로는 단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라온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날짜를 세지 않았다. 석 달 안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라졌다. 그것은 거짓말과 약과 함께 희미해졌다. 그것을 대체한 것은 그녀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다. 그녀는 나무가 가까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웃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었다. 태석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것은 그도 변화시켰다. 그는 한때 숫자와 계약을 위해 살았다. 이제 그는 라온이 색깔을 묘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도움 없이 걷는 것을 보고 그녀가 내가 그것을 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작은 순간들을 위해 살았다. 이것들은 한때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그의 일상의 일부였다. 태석은 주변 세상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었다. 그는 장애 아동에게 약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돈을 기부했다. 그는 잘못된 진단으로 오도된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병원들을 방문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업가로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했지만 배웠고 이제 더 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로서 말했다. 집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차갑지 않았다. 생명으로 가득했다. 라온의 방에는 이제 항상 열려있는 창문이 있었고 미풍에 부드러운 커튼이 움직였다. 그곳에는 다채로운 담요, 책더미, 그리고 그녀가 가온의 도움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림들이 있었다. 한때 엄격한 통제에 놓였던 소녀는 이제 선택권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골랐고 식사를 만드는 것을 도왔으며 자신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선택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가온은 여전히 매일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단순한 친절 행위로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 태석은 여전히 의사들의 그 말을 기억했다. 그녀에게는 석 달이 남았다. 그 당시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것을 믿었다. 이제 라온이 웃고 걷고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그 말들은 더 많은 힘을 잃었다. 그들이 한때 지녔던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것은 희망, 진실, 그리고 미래로 대체되었다. 라온은 여전히 더 많은 발전을 해야 했다. 그녀의 시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고
그것과 함께 자신감, 행복, 그리고 자유가 찾아왔다. 가온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았고 태석은 그녀의 보호자로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세상의 일부였다. 시각장애와 죽음의 진단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라온은 더 이상 아픈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삶을 발견하는 소녀였다. 한 번에 하나의 모양, 하나의 색깔, 하나의 순간을. 태석은 발견의 방문 앞에서 미소를 멈출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은 후회와 감사로 가득 찼다. 그 석 달은 끝이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태석은 후회와 감사의 눈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멀고 세련되고 조용하게 느껴졌던 학교는 무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단계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때 규칙과 감독으로 가득했던 길고 조용한 복도는 이제 웃음, 대화, 그리고 호기심으로 울려 퍼졌다. 라온은 더 이상 깨지기 쉬운 환자처럼 대우받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또 다른 학생이 되었고 그녀만의 학습 방식, 그녀만의 속도, 그리고 그녀만의 빛을 가진 학생이었다. 한때 그녀를 시각장애 소녀로만 보았던 다른 아이들은 이제 점심시간에 그녀와 함께 앉고 싶어 했고 게임에 초대하고 그녀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았지만 무례한 방식은 아니었다. 그녀가 색깔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빛이 그녀에게 어떻게 소리를 생각나게 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을 보기 전에 어떻게 상상했는지 설명할 때 그들은 귀 기울였다. 라온은 그들에게 개방적이었다. 그녀는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의 일부였다. 그리고 한때 지휘와 통제에 너무 집중했던 학교는 다시 학습을 위한 장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온도 마침내 인정받았다. 한때 낡은 공책과 기워진 신발을 들고 어머니 뒤를 조용히 걸었던 소녀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 되었다. 선생님들은 그에게 존경을 표하며 인사했다. 학생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들은 복도에서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필요할 때 청소를 도왔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여전히 자유시간을 독서나 글쓰기로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소속감을 가졌다. 태석은 가온이 한 일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가온이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또한 다른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만들었다. 학교는 더 다양한 학생 그룹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 더 중요하게는 아이들이 부족한 것으로 이름표가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곳이 되었다. 태석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는 창의성과 학생주도 학습을 믿는 새로운 교육자와 전문가들을 초대했다. 그들은 여러 교실을 창의적인 공간, 미술용품, 과학 키트, 다양한 형식의 책, 그리고 아이들이 만지고 만들고 탐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그는 또한 라온과 가온이 많은 오후를 보냈던 발견의 방에 가온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벽에 걸린 명판에는 볼 줄 알았던 소년을 위하여 라고 적혀 있었다. 가온은 관심을 원하지 않았지만 태석은 주장했다. 그것은 한 조용한 아이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상기였다. 라온과 가온은 수업 후 거의 매일 가온의 방에 계속 갔다. 그들은 그것을 특별한 장소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었다. 그들은 책을 읽고 빛 필터를 실험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때로는 단지 앉아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때때로 다른 아이들이 합류했지만 그들 둘은 항상 탐험을 계속하기 위해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라온의 시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그녀의 상상력은 무한했다. 가온이 옆에 있을 때 그녀는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라온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가온에게 그녀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물었다. 폭죽, 폭풍우 동안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 붐비는 거리의 모습, 그리고 가온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 냄새, 그리고 소리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어떤 날 밤 학교에서 저녁 행사가 있을 때 라온은 그에게 어젯밤에 내가 색깔로 꿈을 꾼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다. 가온은 미소 지으며 무엇을 봤니? 라고 물었다. 그녀는 하늘이 분홍색이었어 와 같은 것들로 대답했다. 또는 나무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 그는 항상 그녀를 믿었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하늘이 분홍색이었어 라고 말했을 때 가온은 위를 올려다보며 어쩌면 네가 볼 수 있도록 분홍색으로 변한 것일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대감이었다. 진짜, 강하고 이해로 가득 찬. 그들은 더 이상 단지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의 일부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온은 그녀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연설을 하거나 회의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그녀의 질문, 그리고 그녀의 학습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이들은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자신이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항상 너무 수줍음이 많아 말할 수 없었지만 시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은 개별적인 필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학교는 마침내 모두가 자신이 될 공간을 가진 곳이 되었다. 가온도 계속해서 글을 썼다. 그는 새로운 공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라온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말한 것들, 그녀가 묘사한 꿈,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 순간들을 적었다. 한 페이지에는 오늘 그녀는 빨간색을 맵다고 불렀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계피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그녀가 주황색을 보았고 시끄럽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다. 가온은 그 공책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몰랐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라온이 어떻게 삶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학교 시스템, 심지어 사람들도 기꺼이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태석은 거리를 두고 계속 지켜보았다. 그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라온과 가온이 만들어낸 것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돈으로 건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용기, 그리고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때때로 그는 가온의 방 가장자리에 서서 귀 기울였다. 그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켜보았다. 그는 라온이 미소 짓고 탐험하고 매일 더 강하고 더 호기심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 옆에 있는 가온을 보았는데 인내심 있고 안정적이며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태석은 이제 자신이 했던 최고의 일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고 보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라온은 미래를 가졌다.
가온은 목소리를 가졌다. 그리고 학교는 목적을 가졌다. 한때 차갑고 엘리트적인 기관이었던 곳이 이제 색깔, 소리,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알았다. 선생님들은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무도 라온이나 가온을 다시는 똑같이 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아무도 더 이상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초대는 목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그것은 라온 드발리에게 보내진 금색 스탬프가 찍힌 큰 흰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발견과 회복력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전국적인 행사의 주최자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행사는 수도의 큰 강당에서 학교, 보건기관, 그리고 언론의 손님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다. 라온은 무대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되었다. 태석이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라온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지 학교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개 무대였다. 꼭 가야 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태석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하지만 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거야. 라온은 방 건너편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가온을 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가온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네가 본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 라온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라온은 발견의 방에서 몇 번 연습했다. 가온은 그녀가 다른 단어와 문장을 시도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으며 그녀를 도왔다. 처음에는 그녀는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생각했다. 그녀는 이전에 들었던 의사나 어른들처럼 격식을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짜처럼 들려. 그녀는 한 번의 시도 후에 말했다. 그럼 가짜처럼 말하지 마. 가온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게 말했던 것처럼 말해. 창가에서의 첫날을 기억해. 라온은 기억했다. 그녀는 빛, 내가 봤어. 라고 소리쳤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나 대본이 없었다. 그때 그것은 진짜였다. 그것이 가온이 그녀가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단지 진실. 그들은 계속 연습했고 조금씩 라온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그것은 맑고 차분하고 정직했다. 태석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그는 간섭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언제 공간을 주어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는 교통편을 마련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지만 최종 결정은 라온에게 맡겼다. 행사 당일 아침 라온은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연설하기로 결정했다. 그 행사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큰 강당에서 열렸다. 발견의 목소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무대를 향해 조명이 비추었다. 몇몇 아이들이 라온보다 먼저 무대에 올라 발명품, 작은 지역 프로젝트, 그리고 친절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런 다음 라온의 이름이 불렸다. 군중은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다. 태석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가온은 그의 옆에 있었다. 라온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부드러운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메모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보다 작아 보였지만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자세는 확고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이 아이가 가온이에요. 그녀는 앞줄을 가리켰다. 그가 제 눈을 닦아주었어요. 그러자 저는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방은 침묵에 빠졌다. 라온은 기다렸는데
그녀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 말들이 가라앉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덧붙였다. 치료는 병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저를 본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군중은 몇 초 동안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갑자기 박수갈채의 물결이 방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은 라온이 방금 말한 것을 반복하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기자들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얼굴을 닦았다. 그 순간 그것은 연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처럼 느껴졌다. 태석은 목이 메인 채 가온을 바라보았다. 한때 조용히 복도를 청소했던 소년이 이제 전국적인 대화의 중심이었다. 태석은 일어섰고 무대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대본 없이 말했다. 오늘 가온은 우리 가족의 일부입니다. 망설임도 준비된 연설도 없었고 라온의 말처럼 단지 진실뿐이었다. 청중은 이번에는 더 크게 다시 박수를 쳤다. 라온은 가온에게 몸을 돌리고 팔을 벌렸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그녀는 그를 단단히 껴안았다. 마음으로 맺은 오빠야.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가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가득 찼고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는 그녀를 똑같이 단단히 껴안았다. 그 방의 누구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무엇을 했기 때문이었다. 행사 후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뉴스는 더 이상 스캔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부패, 거짓말 또는 실패에 대한 헤드라인을 반복하지 않았다. 이번의 이야기는 회복, 신뢰, 그리고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부의 아들에서 국가적 영웅으로라고 한 기사는 썼다. 소녀가 시력을 되찾다. 세상은 희망을 얻다라고 또 다른 기사는 말했다. TV 앵커들은 라온의 말을 반복했다. 그가 제 눈을 닦아주었어요. 그러자 저는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행사는 입소문이 났다. 부모들은 집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교들은 태석을 초대하여 그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했다. 가온은 전국 각지의 아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일부는 질문을 했고 다른 일부는 단지 그에게 감사했다. 태석의 팀은 관심을 관리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집에서는 카메라가 없고 라온 근처에는 기자도 없다. 가온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라온이 공부하는 것을 도왔고 여전히 예전처럼 학교를 걸었고 여전히 매일 오후 발견의 방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모두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 그를 존경했다. 그의 행동, 그의 마음, 그리고 다른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돌보기로 한 그의 선택. 학교에서 라온과 가온은 유명 인사로 대우받지 않고 모범으로 대우받았다. 그들의 그부들은 더 이상 그들을 한때 시각장애인이었던 소녀나 걸레질을 하던 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친구로 보았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어 질문, 정직, 그리고 실제 대화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허용했다. 라온은 계속해서 새로운 색깔을 배웠다. 무대 조명이 너무 파랬어요. 그녀는 농담했다. 어느 날 가온은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는 네가 조명을 고를 거야. 태석은 가족, 학교, 병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라온과 가온의 말에도 귀 기울였다. 단순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가온이 말하곤 했다. 친절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온이 덧붙이곤 했다. 그들의 말은 태석의 결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발견의 방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었다. 아이들은 라온이 했던 것처럼 느끼고 보고 이해하고 싶어 했다. 한 소년의 조용한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그날 밤 헤드라인은 단지 극복된 스캔들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희망을 보도했다. 학교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많은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말이다. 교실은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 종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울렸고 정원은 여전히 깔끔한 식물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온과 라온에게는 모든 복도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행사 후 학교로 돌아온 첫날, 가온은 일찍 도착했다. 한 손에는 오래된 파란색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씻고 닦였으며 이제 투명 테이프로 밀봉된 작은 균열이 옆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두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단지 청소 양동이일 뿐이었다. 가온에게는 그것은 변화를 가져온 첫 번째 도구였다. 그는 그것을 책, 색상 차트, 그리고 감각 물건, 옆 선반 위에 있는 발견의 방 안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라온은 이미 창가에 앉아 아침빛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양동이가 선반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가져왔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잖아. 그가 대답했다. 발견의 방도 변했지만 디자인 면에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변했다. 입구 근처 벽에는 이제 액자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라온의 첫 번째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했다. 손을 잡고 있는 두 개의 막대기 모양과 그 위에 작은 태양, 그리고 아래에 쓰인 하나의 단어. 우리. 선은 고르지 않았고 색깔은 약간 엉망이었지만 그것은 완벽했다. 태석이 직접 그것을 액자에 넣었다. 라온이 벽에 걸린 그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유리를 만지며 속삭였다. 여전히 우리야. 그녀 옆에 서 있던 가온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영원히. 그들은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 그림은 단지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약속이었으며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상기였다. 다른 학생들도 그것을 보기 위해 멈췄다. 선생님들은 새로운 방을 둘러보는 동안 그것을 지적했지만 라온과 가온에게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존경했던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한때 엄격하고 엘리트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학교는 이제 더 개방적이고 따뜻하며 인간적이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웃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위해 멈췄다.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교실을 채웠다. 음악, 미술, 과학, 실험. 발견의 방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드나들며 색깔, 질감, 그리고 빛으로 작업했다. 태석도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데 보통 독서 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 있거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바쁘고 산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많이 웃고 자주 미소 지었으며 단체 활동 중 라온이나 가온 옆에 앉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어떤 날은 그는 교실에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다른 날은 그는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들을 탐험하도록 허용하며 그의 어린 시절 책을 가져왔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단지 억만장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학교의 일부였고 완전히 현재에 임했고 완전히 참여했다. 그에게 이 장소는 더 이상 단지 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이 되었다. 집, 두 번째 기회, 가족. 매일이 쉽지는 않았다.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라운의 시력이 흐릿해지거나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스며들 때. 하지만 그런 순간들 동안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가온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항상 알아차렸다.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는 단지 그녀 옆에 앉았고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언제 침묵을 필요로 하고 언제 말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다. 그러한 날들 중 하루, 라운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가온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너는 나의 등대야. 그녀는 여전히 아래를 보며 말했다. 가온은 그녀를 바라보고 너는 나의 눈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계획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정직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직접적이고 단순하며 의미로 가득 찬. 이러한 조용한 순간들은 큰 공개적인 순간들만큼이나 중요했다. 결국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그들이 극복했던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란히 계속해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학교를 훨씬 넘어 퍼져 나갔지만 그 벽 안에서는 보호되었다. 선생님들은 그것을 헤드라인이 아닌 교육도구로 사용했다. 새로운 학생들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될 용기를 느끼도록 돕기 위해 라운과 가온에 대해 들었다. 한 학급 프로젝트는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도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포함했다.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님에게 썼고 일부는 형제자매에게 썼다. 몇몇은 그들의 편지를 가온에게 직접 건넸다. 한 어린 소녀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다. 가온은 그것들을 읽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메모를 침대 및 상자에 보관했다. 라운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최신 작품은 더 많은 색깔과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감각 기억을 사용하여 자신을 안내했다. 초록색은 평화로워. 그녀는 말하곤 했다. 빨간색은 빨라. 모든 그림은 그녀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말했다. 가온은 그 그림들에 라벨을 붙이는 것을 도왔고 태석은 그것들을 학교 주변에 걸도록 도왔다. 벽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야기, 예술, 그리고 삶으로 가득 찼다. 학교는 변화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온은 그의 핵심에서 똑같이 남아 있었다.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근본이 단단한. 하지만 이제 그는 라온이나 태석뿐만 아니라 중요한 전체 학교에 의해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신뢰받았다. 그는 필요할 때 여전히 청소를 도왔다.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닥에 앉았지만 이제 그는 고개를 들고 그렇게 했다. 그가 한때 수치심을 안고 다녔던 양동이는 이제 용기의 상징이었다. 라온은 여전히 매일 오후 발견의 방을 방문했다. 그들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색깔과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요되거나 지나치게 축하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단지 진짜였다. 그리고 한 조용한 오후, 그들이 가온의 방에 앉아 그녀의 액자 속 그림을 바라볼 때 가온은 창턱에 손을 얹고 말했다. 여전히 우리야.
라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평온한 리듬으로 자리 잡았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생존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연결, 이해,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보는 단순한 행동에 의해 움직였다. 이 이야기는 의학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 용기,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소년의 주의 깊은 시선에서 태어났다. 이 모든 것은 비눈물, 용기, 그리고 권력자들이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을 감히 볼 줄 알았던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과 가장 좋았거나 나빴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래